예,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810회 영국의 정치 사상가입니다. 존 로크라는 사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주제는 소유는 불가침의 권리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먼저 강의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윤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백승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대구에도 약 10,000명 정도가 오미크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저희 인사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혹은 40여 년 동안 이 강좌를 진행해 오면서 수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금년 3월부터 시작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하신 선생님이 유정은 님이셨는데 정식으로 시민 여러분들한테 인사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유정은 선생님 오늘 오셔서 수화 통역에 대해서 본인에 관계되는 것, 또 일반적인 내용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또 불행히도 오늘 그렇게 편찮으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이제 오늘 나오셨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왕님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어쨌든 다음 시간에 우리 유정은 선생님이 여기 오시면 좀 수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이재승 교수님께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존 로크의 사상, 영국 경험론자들 중에 한 분입니다. 제일 업적을 이룩한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분의 주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성 속에 존재하지 않은 것은 이성 속에도 없다. 여전히 사람 생각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김성우 교수님이 이 정치 혹은 경제적인 사실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하시고 좋은 질문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810회 소유는 불가침의 권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연해 주실 김성우 교수님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건국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요.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 시대와 철학 웹진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올인 고전학당 연구소장을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강원도에 있는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로크의 정부론, 권력의 기원을 찾다라고 하는 책을 작년에 출판하셨고요. 동해의 20살에 만난 철학 멘토 번역서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눈으로 푸코를 읽다. 미친 세상을 비웃는 미친 철학자 번역 역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쓰는 서양 근대 철학사 공저하셨고요. 자유주의는 윤리적인가라고 하는 번역서를 또 갖고 계십니다. 제4회 소송학술상 수상을 하셨고요. 청춘의 고전과 18을 위한 철학 캠프라고 하는 책은 문화관광부 우수 교양도서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810회 소유는 불가침의 권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김성우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대구에 내려왔는데
그 KTX를 갈아타면서 신발을 그대로 이렇게 운전 신발을 신고 와서 좀 이렇게 볼썽사납습니다. 그 이렇게 구두로 갈아 신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나 봅니다. 그만큼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또 대구에서 여러 이렇게 지식에 목마르신 분들과 함께 그 존 로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존 로크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사실 그 영국 경험론은 저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사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독일 관념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마르크스의 유물론 이쪽에 관심이 많고 원래 존재론과 변증법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로크는 전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이 박사학위를 쓸 때가 해필이면 우리나라가 IMF의 그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해서 신자유주의라는 그 새로운 사상 혹은 전 세계 정치적 이념 또는 전 세계 체제를 강요하는 어떤 그 IMF 프로그램이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도대체 신자유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려고 보니까 신자유주의는 존 로크의 자유주의를 그대로 복원하려고 하는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존 로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학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면서 우리 사회에서 과연 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EBS 철학 시리즈로 존 로크의 정부론이라는 책을 그 쉽게 좀 정리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 로크는 그 정부론, 그러니까 통치론이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가 갖가지 자료를 뒤져보고 결국 로크가 원한 건 시민 정부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빌 거버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 정부에 관한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된 것이 이 통치론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통치라는 말보다는 정부라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요즘 그 푸코와 관련해서 government 혹은 governmentality라는 단어가 유행하는데 생명정치 때문에 유명해진 단어죠. 하지만 이때 government는 자기 훈련, 자기 다스리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근대에 왕이 집권하던 통치라고 할 때는 통치라는 말이 되지만 이게 로크가 푸코가 쓸 때는 다스림이란 단어로 써야 됩니다. 다스리기, 다스림 또는 이런 생명 정치와 연관해서 정부가 하는 역할, 그게 그래서 사실은 행정이라고 번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그 단어의 역사적 맥락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로크의 정부론이라고 앞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치론보다는 정부론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를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 정부를 만드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3명의 사회계약론자가 있죠. 누구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우신 분 누구죠? 홉스가 있죠. 홉스는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사실 자연상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논리적인 가설입니다. 로크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많은 학자들이 비판하는 건 자연상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보더라도 자연상태 없습니다. 자연상태는 논리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부품들, 그러니까 홉스의 세계관은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홉스는 새로운 유물론자로서 원자론에 심취했던 분입니다. 한마디로 이 우주는 원자라는 가장 기본 단위로 모든 게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물체나 인간이나 똑같이 물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그래서 홉스의 철학은 물체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물체론 중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코나투스를 갖고 있는 존재가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다는 말은 자기 보존의 힘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마치 원자가 뭉쳐서 물체가 되듯이 개인들이 뭉쳐서 혹은 정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에서의 사회는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민사회와 국가가 구분되는 건 헤겔의 법철학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국가와 사회가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사회계약론이지만 사회계약론이 아니라 그때의 사회는 정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민 정부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오해할 몇 가지 단어를 제가 알려드렸죠. 첫 번째로 통치가 아니라 정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부론이다. 그것도 시민정부론이다. 로크의 책 이름은. 시민정부에 관한 두 가지 논문이 원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어 번역에도 정부론이라고 쓰여 있고 독일어 번역에도 정부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예전에 일본식 번역어들이 우리한테 자꾸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바꿔줘야 되겠죠. 두 번째로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가설이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흄이 바로 이 사회계약론을 어마어마하게 비판하지요. 똑같은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흄은 경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모든 걸 회의하는 철학자라서 좀 더 날카롭게 이 자연 상태라는 걸 비판하고, 칸트와 이 헤겔에 이르게 되면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국가로부터 뺀 상태다.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는 어떤 개인들의 집합, 그 개인들이 기존의 공동체처럼 끈끈한 연대감이 아니고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관계로 맺어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전반적으로 이 서양의 근대 정치 철학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일단 그 홉스의 청교도 혁명 시기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절대 왕정에 대한 그 의회 또 시민들의 봉기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 홉스는 놀래서 아, 이렇게 살다간 다 죽겠구나. 그래서 홉스가 외친 게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통치권자를 모실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홉스가 말하는 사회계약론이에요. 그래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기본적으로 복종계약입니다. 무슨 뜻이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양도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양도하고 양수하는 거죠. 양도는 주는 거고 양수는 받는 겁니다. give and take죠. 그럼 뭘 줘요?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럼 뭘 받아요? 안전과 평화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건 이 홉스의 이 사회계약론은 절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지만 아직 절대주의의 영향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홉스는 자유주의로 가는 모든 문을 열었지만 마지막에 자유주의로 넘어가질 않아요. 하지만 홉스가 자유주의로 넘어가는 모든 장치를, 논리적 장치들을 개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홉스는 요즘 최근에 안보 논리, 안전 논리와 관련해서 이 안보 논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보수적인 정치 철학자로서의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수라고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안보에 대한 의식, 또 하나는 소유권에 대한 의식. 그런데 이 안보라는 건 바로 홉스의 사회계약론의 핵심입니다.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내 자유를 넘겨주는 겁니다. 통치권자에게.
다만 문제는 이 절대적 통치권자가 왕권 신수설을 얘기하면서 나는 실제로 이 로크의 시민정부론 첫 번째는 이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는 거예요. 왕의 권력은 신이 주었다. 이게 왕권 신설입니다. 어떤 논리냐? 필머경의 논리인데, 자, 아담은 최초의 가부장이다. 그러니까 신이 성경에서 아담을 최초의 인간으로 만들죠. 그럼 아담은 인류 최초의 아버지다. 그는 최초의 가부장이다. 근데 영국 왕은 그 아담의 장손이다. 이게 필머경의 유명한 왕권 신수설의 핵심 요지입니다. 요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는 것이 로크 정부론의 첫 번째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민정부론은 두 번째 권이고요. 첫 번째 논의는 이 필머경의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는 거다. 왜? 왕이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막 귀족들과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아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해야 로크가 왜 재산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저항이라는 걸 이야기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홉스의 논리 구조에서 이 로크로 넘어가게 되면 로크는 사회계약을 왜 하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로크는 사회계약을 왜 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뺏어가니까 그 왕이 그 재산을 뺏어가지 못하게 뺏어가면 계약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항권의 핵심적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은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지만 그것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탄생했는지를 이해해야만 그것의 의미와 한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논의를 현대까지 다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는 너무나 모든 걸 혼동해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로크가 말하는 재산이라는 개념은 좀 더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건 로크는 자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크게 보면 생명도 나의 재산입니다. 생명도 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몸, 인신이라 그러죠. 내 몸도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왕이 나를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자산도 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절대 왕정을 부수고 명예혁명과 관련된 하나의 기본적인 담론을 제공하는 것이 이 로크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대 정치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절대주의, 짐이 국가다라고 하는 이 절대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와 관련해서 사회계약론이 나옵니다. 이때 사회는 뭐라고요? 시민사회가 아니라 정치사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시민사회와 국가가 구분되지만 이 헤겔 법철학 이전으로 올라가면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헤겔 법철학에 가서야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명확한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국가가 다른 거죠. 오늘날에는 시민사회가 또 분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NGO 같은 시민운동가들, 또 뭐 촛불시민 같은 시민들,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시는 또 시민단체 운동들,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시민사회입니다. 반면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 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19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기원은 18세기죠. 기업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의 활동들이 점차로 이제 번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와 다른 기업의 영역,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시장의 영역,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회 구조를 이해하려면 맨 밑에 가족이 있겠죠. 가족,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시장, 그리고 그 위에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은 이제 사회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기본 생존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는 국가, 시민사회, 시장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이 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 그래서 어때요? 오늘날에는 국가와 시민사회와 시장이 서로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세지면 다른 쪽이 견제하는 그런 장치가 이 현대 정치 체제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이 헤겔에서는 아직 이 시민사회가 약간 시장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통 마르크스가 말하는 부르조아 사회, 그게 바로 시장 경제죠. 그래서 시민사회라는 단어는 조금 더 뒤에 오늘날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겔과 마르크스를 읽을 때 시민사회는 시장 경제로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역사적으로 변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은 사회계약이 아니죠. 정부계약입니다. 이때 사회는 정치사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거를 통치하는 정부라는 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들의 차이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가면 자, 절대주의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계약론의 세 사람은 매우 명확한 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홉스는 아까 유물론자라 그랬죠. 자, 개인들이 원자들이 모여서 물체가 되듯이 개인들이 모여서 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보게 되면 표지 그림이 그래요. 왕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이 다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모여서 갑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민들의 사회 계약으로 이 정부가 만들어진다. 왕의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홉스의 의미는 이 왕의 권력,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하늘로부터 우리는 천손의 자손이야. 이게 광개토 대항비에 쓰여 있죠. 또 중국의 천자. 우리는 하늘의 아들이야. 또는 뭐 백두혈통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통치권을 민주적으로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항상 통치권에 대한 정당성의 그 정당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왕권 신수설에 있어서 이 왕의 권력, 그러니까 신의 뜻이 아니라 시민의 뜻으로 권력이 생겨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민들의 자발적 합의로 그 합의가 평화를 위한 거든 재산 보호를 위한 거든 이것이 홉스와 로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홉스와 로크의 차이는 홉스는 청교도 혁명을 겪으면서 너무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너무 자유로우면 모든 사람의 생존이 위험해. 따라서 강력한 통치권자가 있어서 이 질서를 회복해야 돼. 이게 바로 홉스의 기본 논리 구조고 이게 오늘날 안보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많이 사용하는 논리죠. 안보 논리. 이게 바로 홉스로부터 기원합니다. 반면에 로크는 그래도 왕이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면 안 되지. 우리 인신을, 우리 몸을 함부로 구속하면 안 되지. 이게 바로 로크의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래서 로크는 재산을 위해서, 재산 보호를 위해서 사회계약을 합니다. 이때 재산이라는 건 그냥 넓은 개념이라 그랬죠. 생명, 내 몸, 그 다음에 나의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산이라 말할 때는 그 로크는 자산이란 말 씁니다. 이스테이트.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루소는 뭐냐? 루소는 이제 거꾸로 자, 로크의 이 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이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 경제에 맡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의료라는 걸 시장 경제에 맡긴다는 얘기는 의료보험 하는 보험 회사들, 그 다음에 제약 회사들, 대형 병원들에게 매우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자,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를 이윤 추구, 상품화, 그러니까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공익적 대상으로 볼 거냐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미국이 많이 고전한 이유가 결국 뭐예요? 이 의료가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백신을 가장 빨리 개발하고 치료약도 빨리 개발한 이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그 혜택이 일부 국민한테 전체 국민한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트럼프가 공짜로 백신을 놔줬겠습니까? 트럼프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저한 시장주의자인 트럼프가 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을까요? 이제 팬데믹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사태가 불거지면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1997년도 우리 IMF 위기로 우리 사회에 들어왔던 신자유주의라는 세계화의 열풍이, 그걸 세계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계화란 신자유주의 정책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립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시장 체제의 확립이에요. 그러면 개별적인 국가들이, 정부들이 기업들의 활동에 제한을 가할 수가 없어요.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뭐죠? 바로 왜 미국에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 또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왜 상을 줬을까요? 그리고 CNN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은 앵커가 그래요. 우리 미국의 모습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이 너무 불평등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내놓습니다. 보수의 프로젝트는 일종 트럼프 프로젝트고 보통 유럽에서는 극우 프로젝트라고 불려요. 바로 너의 일자리를 난민이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혐오를 부추기고 그러면서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루어지고 트럼프 당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화된 불평등의 문제를 이렇게 난민 또는 나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 미국이 가장 우선되어야 돼.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정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국은 옛날에 그 위대한 제국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브렉시트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은. 결국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가난하면 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40몇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의 60%가 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는 건 미국에서는 굉장히 힘든 어려운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병원을 쇼핑 다닐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병원에 한번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파산을 염려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치료받고 잘 살고 거기서 건강에 나오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현상이 그래서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라는 걸 들고 나왔던 거예요. 한국의 의료보험을 좀 배우자 이런 뜻이었죠.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이 자유라는 단어, 이 특히 자유가 재산이라는 면에서의 자유일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결국 불평등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시장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장하준 교수의 말대로 시장은 1원 1표입니다.
반면에 우리 국가 선거할 때는 1인 1표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한 표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나이 어린 친구도 한 표입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한 표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재산이 많을수록 예를 주식회사를 보세요. 더 많은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1원 1표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를 아세요? 혹시 협동조합 운동 해보신 분 계세요? 자,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회사는 1원 1표예요. 내가 주식을 많이 가질수록 나의 의결권이 많아져요. 협동조합은 아무리 내가 출자를 많이 해도 1인 1표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원리는 좀 더 민주적인 원리고, 그 다음에 이 주식회사의 원리는 시장주의의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 자, 개인주의, 그러니까 로크가 말하는 개인의 자유, 그런 개인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개인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이에요.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재산, 이때의 자유는 재산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에서 보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라는 말을 쓸 때 재산권으로서의 자유냐,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이제 앞으로 로크 이후의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9페이지. 그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나오죠. 그런데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가장 기본 핵심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야 진정 자유로운 사회이다. 바로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로크가 남긴 과제, 즉 불평등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로크까지가 보수의 현재로서 그 당시에는 절대 왕정을 부수는 진보 논리였지만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중심 논리이기 때문에 현실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게 보수입니다. 보수란 뜻은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시스템을 옹호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지금 있는 현 체제를 옹호한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파, 우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반대로 현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좌파, 좌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체제를 지키자, 그래서 보수, 기존 핵심 가치를 지키자. 반면에 바꾸자, 그래서 진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냉철하게 정철학 쪽 읽으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 홉스의 논리는 안보 논리의 기초가 되고, 왜 안전과 평화를 위해 내 자유를, 예를 들어서 테러가 너무 위급하니까 테러 방지하기 위해서 내 사생활쯤은 국가가 좀 감시해도 괜찮아. 이게 바로 테러 방지법입니다.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났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크의 논리는 그럼 국가란 뭐야? 결국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재산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야. 나는 그 국가에 뭐 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트럼프주의자들이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안 쓰겠다는 거, 또 백신 안 맞겠다는 거, 이런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자발적인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시장 경제의 논리를
이런 선택권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신자유주의 혹은 세계화가 가장 절정기에 도달했을 때 그걸 주도했던 단체가 티파티입니다. 뭐 차를 마시는 파티죠. 사실은 이게 보스턴 차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이게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트럼프 그 이전에 미국의 공화당을 주도했던 게 티파티 운동입니다. 그 티파티 운동의 핵심이 선택권이에요. 시장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내 거예요. 따라서 놀부가 동생인 흥부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왜 문제가 안 되죠? 내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시장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두세요. 재산권은 시장의 자유를 즉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권으로부터 시장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그래서 재산의 자유, 시장의 자유는 거의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는 그 거래할 수 있는 자유고 재산의 자유는 그걸 소유할 수 있는 자유이긴 하지만 소유하고 있어야 거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줄이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크가 말한 자유는 소유의 자유, 시장의 자유야. 그럼 루소가 말하는 자유는 반대입니다. 소유가 없는 사람도, 재산이 없는 사람도, 아주 가난한 사람도 그들도 자유로워야 돼.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야 진정 자유로운 사회다. 그래서 일반 의지는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입니다. 단순히 개별적 의지의 전체 의지가 아닙니다. 전체 의지와 다르게 일반 의지란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예요. 거기서 이제 공적이란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루소를 진보 담론의 출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계약론이 매력적인 이유는 사회계약론 안은 오늘날 우리의 보수, 진보, 중도, 기본 논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홉스는 안보 논리, 그다음에 로크는 시장 논리, 그리고 루소는 진보 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0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그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제 이런 루소의 생각들을 칸트를 거치고 헤겔을 거치면서 점차로 다듬어지면서 결국 이제 마르크스에 와서 집대성이 됩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란 자유로운 개인들의 기반을 둔 자유로운 연합이에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정의에 평등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루소도 마르크스도 자유라는 말을 쓰지 평등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와 어떤 자유가 함께 가는 겁니다. 시장의 자유는 어떤 평등 가치가 시장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자유예요. 예를 들어 샤일록이 베니스 상인에서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너는 못 갚으면 살 1파운드를 다오. 자, 이 계약에 있어서 논란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 계약이 합법적인 이유는 왜예요? 두 당사자가 누가 협박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한다. 그 동등한 위치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가자. 누구나 똑같은 동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어. 이게 바로 그 기회의 평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크의 이런 소유의 자유, 시장의 자유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쓴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동등한 위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수와 진보가 달라요. 동등한 위치를 예를 들어 돈에 상관없이 동등해. 이게 마르크스나 루소의 생각이고
아니야. 돈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 것이니까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기회만 동등하면 돼. 예를 들어서 재벌의 자녀나 노숙자의 자녀나 똑같이 대학에 갈 기회가 우리나라에겐 있잖아. 이게 기회의 평등이에요. 반면에 이 마르크스나 이 루소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존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는 이제 중도 자유주의자죠.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섞어놓은. 그래서 공정이라는 정의를 최초로 외치신 분이죠. 앞으로 공정하면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존 롤스를 얘기해야죠. 자, 11페이지를 펴보세요. 11페이지를 펴보시면 존 롤스의 정의론, 공정은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능력주의,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가장 그 사회에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다. 이게 공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롤스가 말한 공정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비정규직제도 공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이제 오늘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도 언론에서 이것저것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다 헷갈려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조금만 잡아드릴게요. 자,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은 똑같이 자유를 사용한다. 똑같이 평등을 사용한다. 다만 그 말의 뜻이 다르다. 보수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유의 자유, 재산의 자유. 그걸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의 자유.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시장의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보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미국처럼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어서 이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존 롤스의 공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공정한 기회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를 넘어서는 게 롤스가 말한 공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잘 봐서 네가 최고의 엘리트야 이렇게 말하는 능력주의는 롤스가 보기에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도 요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왜 미국의 능력주의가 엘리트들의 세습주의로 변질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비 스쿨들 나온 친구들이 왜 미국의 부를 장악하는지 세습을 통해서 그걸 고발한 책이 바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 교수들 존 롤스나 왜 마이클 샌델이 자기들은 가장 우수한 하버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거꾸로 능력주의야말로 미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능력주의는 엘리트들한테만 매우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 정책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수와 진보는 자유와 평등으로 싸운다. 이건 정말 평면적인 논리예요. 철학적이지 않아요. 너무 비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와 자유가 싸우는 겁니다. 다만 어떤 자유냐?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느냐? 한마디로 1원 1표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1인 1표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19세기에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서 집대성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아니 우리가 돈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공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선거를 해야 돼? 최소한 나한테는 3표, 4표를 줘야지.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무슨 소리야? 그래도 표는 똑같아야지.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게 되면 시장경제 시스템 얘기합니다.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는 시장 경제, 자유주의적 요소가 강하죠. 반면에 그 시장 경제가 불러올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경제 민주화로 해결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헌법 자체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민주주의란 말은 잘못된 번역어예요. 데모크라시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버럴리즘, 소셜리즘 다 이즘이 들어가죠. 근데 데모크라시란 데모스, 대중이, 인민이 혹은 피플, 보통 사람들이 크라치아,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데모크라스입니다. 데모스 크라티아의 그 그리스 말에 이렇게 현대 영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 정치 체제라고 번역해야 정상적인데 이미 민주주의란 말을 워낙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냥 민주주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 정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우리의 자유주의는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고,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사실 제가 9페이지 내내 써놓은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자본주의는 경제 체제고 자유주의는 그것에 대한 정치적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고 부를 때는 자유주의라고 쓰고, 경제라고 부를 때는 자본주의라고 쓰고, 또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개인주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를 다른 층에서 보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다. 같은 걸 가리킨다. 다만 층이 다르다. 경제를 얘기할 때는 자유주의, 정치를 얘기할 때는 자유주의, 경제를 얘기할 때는 자본주의, 사회를 얘기할 때는 개인주의. 또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때는 대중이라고 씁니다. 대중과 시민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대중은 소비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민은 아까 말한 일반 의지, 공적 의지를 지닌 주체, 그래서 시민사회, 시민운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 전체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강연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전체의 흐름을 파악시켜주고 핵심 개념을 잘 잡아주는 게 저의 강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잘 정리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다시 돌아가서 근대 정치적 사상의 흐름은 첫 번째는 절대주의였다. 짐은 국가다. 그래서 왕은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푸코는 주권 권력이라고 불러요. 주권 권력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생사 여탈권이라고 부르죠. 정확히 말하면 생살권이에요. 살리고 죽이는 권리. 여탈이란 재산을 뺏고 재산을 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어서 사실 생사 여탈 그러면 목숨과 생명과 재산을 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권 권력이란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왕이 함부로 목숨과 재산을 다 빼앗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저항해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다? 홉스의 타협. 그러니까 홉스는 타협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왕권 사상과 새로운 시민 정부론을 합쳐서 이 왕한테 우리가 너에게 권한을 줬으니 그 권한을 우리를 보호해주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홉스의 기본적인 사회계약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홉스의 계약을 우리가 복종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약이라고 해요? 복종. 왜냐하면 왕의 명령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크 시대에
절대 왕정의 출신들이 스코틀랜드 출신 왕들이 자꾸 이 귀족들과 시민들을 못 살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우리가 너희한테 준 거지. 네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거나 우리를 함부로 구속하면 그건 너의 계약 위반이야. 약속 위반이야. 그래서 저항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로크와 홉스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저항권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보호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아까 제한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유주의가 등장했어요. 이제 그럼 로크를 통해서 자유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1원 1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불평등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이제 경제적 약자일수록 팬데믹에 취약하죠. 그래서 불평등이 전 세계적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우리의 컨텐츠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회계약론이지만 루소가 일반 의지, 공익 의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바로 이제 진보 논리의 출발점이 되고 이제 그걸 칸트는 세계 공화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편 이성을 활용해서 뭔가 이 역사 속에 드러난 보편 이념을 찾아서 그것에 맞는 어떤 새로운 세계 공화국을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이 헤겔은 세계 공화국이 아니라 그다음 뭐 피이테 쉘링도 있습니다. 이 좀 더 피이테는 민족주의예요. 그 영향 받아서인지 헤겔은 국가를 통해서 이성 국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어라는 새로운 이성 국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성 국가가 아니라 모든 개인이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에 근거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으로서의 공산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이해해야 절대주의로부터 그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념까지 이해해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체 이 정치 철학사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크로 조금만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 자, 그래도 한번 로크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려야 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제가 쓴 그 로크 정보론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1페이지 한번 보시죠. 조금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부제목이 재산이 없는 곳에는 불의도 없다. 그러니까 정의는 뭐예요? 소유권이 인정돼야 정의로운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침의 권리인가? 그러면 자, 로크는 경험론자예요. 로크가 경험론을 쓴 이유는 과학적 인식론도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종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보통 종교가 서로 왜 싸우죠? 왜 종파들이 나누어 막 싸워요? 우리 쪽 종파가 절대 진리고 너희 건 가짜야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럼 절대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로크는 광신주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모든 건 경험으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절대 진리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결국 로크가 경험론을 쓴 이유는 도덕과 종교 문제를 다루기 위해 쓴 겁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된 책이 관용론이에요. 서로 차이를 용납하자. 왜? 우리 인식은 경험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니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함부로 광신주의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새롭게 등장한 영국의 보일 같은 사람들의 실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뒷받침하는 과학적 인식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크의 인식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학적 인식론,
그 과학적 인식론의 핵심은 확률에 관한 이야기예요. 현대 양자역학의 확률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종교와 도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관용이란 나와 차이가 나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험의 상대성, 지식의 상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럼 아니 어떻게 절대적이지 않은데 소유는 불가침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 권리가 절대적이라는 거? 아니 내가 재산권이 있다는 거, 내가 자유가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자 중세 시대 또는 스토아 학파 로마 시대까지 올라가면 자연권이라는 사상, 자연법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크를 이해하려면 저 길게 자연법도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론을 이해하는 방식과 이 인간 지성론, 오성이란 말보다는 지성이란 말이 좋습니다. 라틴어 인텔렉투스의 번역어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의 언더스탠딩은 라틴어 인텔렉투스의 번역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인간 오성이라는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 오자는 깨달을 오자예요. 그런 깨달을 오자가 아닙니다. 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성, 그래서 인간 지성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인간 지성론의 기본 논의 구조는 이렇게 경험론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론의 구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로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골치 아픔은 정부론과 인식론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권리를 얘기하려면 이건 인식의 상대성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절대적 권리라는 개념은 어디서 옵니까? 저 멀리 있는 자연법 사상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자연에는 인간이 실제로 만든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이 있어, 도덕 규칙이 있어. 이게 자연법 사상입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그걸 알 수 있고 우리 양심이 그걸 증명해. 그래서 중세시대는 그걸 신법이라고 불렀어요. 신법, 이성법, 자연법. 국가가 만든 실질적인 실정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자연법의 근거를 두고서 로크도 자연법론을 씁니다. 젊은 시절에. 그 자연법론에 근거해서 결국 그러면 자 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공유지를 줬는데 왜 이게 내 컵이 되지? 자, 이 컵이 왜 제게 되나요? 그 이유는 제가 자, 이 컵을 만든 사람부터 생각하죠.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자, 자연의 공유물로부터 유리를 통해서 이걸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기존에 없던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크 정부론의 그 유명한 6장입니다. 그러니까 로크 정부론의 마지막 장이 바로 재산권에 관한 장이에요. 좀 애매하게 붙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거 좀 애매해라고 하지만 있는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걸 노동 가치설이라 그래요. 노동을 통해서 가치가 생겨. 이걸 아담 스미스가 이어받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자처럼 부라고 하는 것은 화폐가 아니야. 부라는 건 바로 생산하는 것에 있어 중농주의자를 본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보면 국민 총생산, GDP, GNP 이런 개념 쓰잖아요. 생산이라는 개념을 쓰지 화폐라는 개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로크의 노동가치설을 누가? 아담 스미스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럼 마르크스 또 이어받습니다. 이 노동가치설을 통해서 그러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생산한 거야. 버스 기사들이 운전 안 해봐. 버스 회사가 어떻게 이윤을 남겨? 그럼 결국 버스 회사의 모든 이윤도 노동자가 만든 거야. 그게 잉여가치론입니다. 그래서 착취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르크스의 사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로크 정부론 6장의 재산권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서 그리고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들이 다 따로 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고전적이란 말은 로크와 아담 스미스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기초 위에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주는 사회질서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게 첫 번째, 시장의 자유 중요하다. 개개인의 재산권의 근거를 둔, 이게 자유주의 이념입니다. 그럼 폰 미제스가 누구냐? 폰 미제스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인데 또 정치학자이기도 하죠. 이분의 제자가 바로 그 유명한 신자유주의 철학 경제학을 대변하는 프리드리 하이에크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란 말은 바로 오스트리아 학파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미국화시킨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회 질서를 건설함에 있어 경제적으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시장 기구를 통한 자원의 배분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제도와, 그러면 시장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그 시장에서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정치 질서가 필요하나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죠. 그게 정치 시스템이죠. 그게 국가죠.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입헌 대의 정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장 경제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무정부주의가 아닙니다. 시장 경제는 최소 정부 혹은 작은 정부, 최소 국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정치 질서가 필요해요. 이게 그 자유주의 내에 있는 가장 긴장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항상 시장은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근데 간섭하지는 말아야 돼요. 여기서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따라서 핵심은 정치겠어요? 핵심은 경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의 본질은 경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주의란 그런 경제적 자유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치장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게 이 글의 전체 논리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 밀턴 프리드만의 유명한 글이죠. 물론 자유시장이 존재한다고 정부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개입의 규칙을 정하는 법정으로서도 필요하고 정해진 규칙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중재자로서도 필요합니다. 이게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를 이렇게 정초했던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민주주의가 너무 앞서가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 시장주의가 흔들리겠죠. 그럼 신자유주의가 뭐예요? 이제 자, 신자유주의란 단어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뭔지를 오늘 이해하려고 이 많은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마지막 단락. 로크의 소유적 자유주의, 소유적 개인주의. 왜 로크의 개인주의는 소유적 개인주의 이해되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기적 개인주의란 뜻입니다. 칸트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칸트, 루소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이에요. 롤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지 하나의 정치 이론이 아니라 영국과 네덜란드가 번영할 수 있었던 조건을 분석하여 얻은 산물이었다. 그의 소유적 개인주의는 정치 권력이 시행해야만 하는 정의는 번영을 확보하려면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 사이에 평화적 협정을 통하여 번영을 이룩하기 때문이다. 소유가 없는 곳에는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수학 논증만큼이나 명확하다. 소유의 이념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정의롭지 않은 이념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이념이거나 침범하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리버럴이란 단어가 이게 민주당의 이념이에요. 리버럴 그러면 자유주의자인데 수정자유주의자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진보적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리버럴이 진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미국 신문을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기본적인 구조가 좌파, 우파, 중도 명확하지만
미국은 우리처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민주당 중도적 이념이 진보적 역할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럴과 자신들의 리버럴리즘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든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리버럴 테어리언이즘. 그러니까 리버테어리언이즘 이란 매우 어려운 단어. 원래 이게 무정부주의자들의 언어인데 이거를 이제 로크를 추종하는 재산권을 추종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리버테어리언 또는 네오 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럴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리버테어리언 또는 네오 리버럴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라는 말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라는 말의 의미는 간단한 거다. 리버럴과 그러니까 리버럴이라는 말이 순수한 자유주의를 의미하지 않는 그런 민주당의 이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정체성과 안 맞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필요한 단어 그게 네오리버럴 또는 리버테어리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7페이지 가면 그게 정리가 됩니다. 하이에크 이야기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보면 마지막 단락입니다. 내가 리버럴리즘이라 부르는 것은 오늘날 그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치적 운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그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로 자유주의적, 리버럴, 진보적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이런 단어 쓸 수가 없다. 리버럴이란 단어. 내가 원하는 리버럴이 아니다. 그러니까 리버테어리언 이런 단어가 대신 사용되고 있다. 이것도 물론 해결책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리버테어리언은 미국의 학자들이 제기한 용어예요. 그러나 내게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 내 취향에 그건 너무 지나치게 조어다. 대용품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성장과 자생적 진화를 옹호하는 그러한 정당, 삶의 정당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성공적으로 마음에 드는 용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온 게 네오리버럴. 자기는 로크로 돌아가는 구휘구주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크식 새로운 자유주의야. 그래서 네오리버럴이라는 단어가 하이에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미국식 리버럴은 민주당에 이미 중도화된 그러니까 수정자본주의화된 이념이다. 따라서 이 리버럴이 원래 자신들의 원하는 그런 자유주의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학자들은 리버테어리언 이런 단어를 쓰고 하이에크는 그냥 로크주의 또는 네오 리버럴 하이에크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 그 뒤에 학자들이 네오 리버럴 이런 단어 쓰는 거예요. 해서 그 마지막 단락 가보시면 휘구주의 창시자인 로크의 기본 강령은 자연권으로서의 사유재산권과 재산권의 보호장치로서의 국가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로크의 인식론과 잘 안 맞습니다. 경험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로크는 재산권을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이 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논증이거나 고대 자연법적 논증을 빌리 이것이 로크의 가장 최대의 딜레마예요. 로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논증하는 사람이 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로크도 결국 절대적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신학적 개념으로밖에 또 기존의 자연권 이론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었다. 본인의 인식론과 잘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소개하려고 애를 썼는데 얼마나 잘 소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민분들 오늘 강연 내용 주로 핵심 개념들을 손쉽게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비록 한 350년 전의 얘기지만 이것이 2022년 현재 우리 한국 사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구라고 하는 뭐 이런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이렇게 사시면서 개인주의라게 저런 의미구나. 자유주의가
저런 역사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왔구나. 글쎄 내가 이해했던 공산주의는 다 빨갱인데 저런 말이었구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이즘이라고 하는 개인주의다, 자유주의다, 민족주의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19세기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건 멀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그 가장 근원적인 배경은 바로 오늘 말씀하셨던 홉스, 로크, 루소입니다. 이제 홉스라든지 로크라든지 혹은 휴움 다 우리는 철학사 안에서는 경험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인식론적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뭐 모든 알문 지식은 경험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철학사 아주 매우 고답적인 얘기들이죠. 그래서 교회 갈 때 제가 조금 더 의도를 뒀던 부분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철학적 사상을 그 시대에 펼치면서 그들의 사상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틀을, 프레임을 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좀 더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항상 놓치지 말고, 그 다음 이 사상가들이 그 시대에도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필 홉스나 로크나 이런 몇몇 사람들을 보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사상이 우리 현대인에게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상가들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오늘 우리 김승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우리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아주 쉽게 개념 정리를 잘 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비록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혹은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은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유주의 개념 안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주의에 몰입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에게는 사회적 자유주의도 정치적 자유주의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보완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함께 오늘 강연을 통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로크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아주 이 근본적인 문제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먼저 신암동 우리 강덕희 선생님 질문을 먼저 답변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전체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크의 대표저서 인간지성론이 있는데, 그 제4권의 문제가 바로 이제 지식의 문제입니다. 알의 문제인데, 이 알의 문제와 관련해서 로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 철학사 안에서 늘 나오는 로크의 소위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김성우 교수님의 짧은 답변을 듣고 두 번째 물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라서 이 로크가 그다지 정합적인 철학자가 아니에요. 일관성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경험론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확률도 얘기하지만, 또 이 사장 지식에 가면 결국 서양의 지식의 핵심은 플라톤적입니다. 그 수학적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합리론적인 확실성적인 지식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로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저는 그냥
편리하게 나눴습니다. 그냥 과학적 인식론으로서의 어떤 확률론, 개연성론이라고 하죠. 철학으로는 개연성, 그 다음에 수학으로는 확률, 그 다음에 이런 도덕과 종교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지식, 확실성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의 해석이고요. 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만큼 약간 논란이 많은 부분, 그러니까 경험론자로만 알기에는 합리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우리 그 사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르신께서 그걸 잘 이해하시고 질문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 마치겠습니다. 뭐 사실 조금 더 문제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너무 길게 이제 느슨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끊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크에 방금 우리 김성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로크를 포함해서 바로 이 17세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영국에서도 그랬고 프랑스에도 그랬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확실성의 시대인가? 우리는 이제 이때 17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슈퍼스타는 영국을 하면 뉴턴이죠. 뉴턴. 프랑스로 하면 데카르트입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가 영국에서는 영국 안에서는 내전, 독일에서는 30년 전쟁, 뭐 온통 전쟁통입니다. 그 안에서 이 사상가들이 찾았던 것은 너무나 불안전하고 불안정하고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찾았던 유일한 탈출구는 다시 종교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찾았던 것은 확실성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걸 이제 찾았던 시대죠. 어떻게 보면 존 로크도 경험론자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만 방금 우리 김성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대륙 합리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실성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 영향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입니다. 아까 강연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필머경, 영국 왕당파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왕권 신수설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이 필머의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고 정치 철학과 관련 있는 로크의 저서, 아까 여러분들 정부론, 굳이 하자면 시민정부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정부론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강연 때도 뭐 조금 있었습니다만 좀 부언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론은 크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권은 필머의 가부장론에 대한 비판이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비판과 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해체와 건설. 그러니까 첫 번째 권은 기존 사상을 해체하는 거고 두 번째 권은 자신의 사상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은 주로 필머경의 가부장론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황당한 이론인지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봐서는 학술적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박하기 어려웠지만 거꾸로 오늘날에 오게 되면 저런 황당한 이론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날의 당연한 진리들도 한 100년 뒤에 후손들이 보면 저런 황당한 걸 믿고 있었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좀 객관적인 거리를 둬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도 역사적인 한 과정 속에 있는 존재들인 만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나중에는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철학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로크 정부론의 첫 번째 권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 권은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은 결국 자연 상태로부터 어떻게 정부의 구성까지 그리고 그 정부를 구성했을 때 어떻게 권력을 나눌 거냐 해서 삼권 분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 사회계약, 삼권 분립, 저항권 이것이 로크 정부론의 핵심이고요.
근데 마지막 권이 이제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권은 사실 다른 정치적 구성물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을까를 계속 많은 학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일관성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회계약의 목적이 재산보호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권은 약간 부록 형태처럼 기존의 자신의 시민정부론 플러스 재산권 논리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경험론과 잘 안 맞는 대목이 있어서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대목입니다. 그건 저희들의 고민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는 시민정부론 핵심은 자연상태로부터 사회계약 그리고 그 사회계약한 정부의 형태는 삼권분립 그 다음에 그 삼권분립과 더불어서 대권에 대한 그 저항권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산권 논증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체 정부론의 구조가 좀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강덕희 선생님 질문과 관련했습니다. 나중에 또 저희들이 몽테스키에를 만나게 됩니다만 여기서 지금 정부론에서 로크가 이야기했던 이 삼권 분립, 물론 이건 아직 정확하게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이렇게 나눠진 건 아니지만 이제 권력의 분립 현상을 이제 이렇게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몽테스키에 가게 되면 이제 법의 정신에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삼권 분립으로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혁명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들이 만든 첫 헌법에 이 세계 삼권인지 분립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입법, 행정, 사법부가 그렇게 분립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긴 역사들 서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미국 혁명을 통해서 지금 200년이 넘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좀 뭐 문제가 있는 나라처럼 삐그덕거리기도 하지만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갖고 계신 분 있으면 바로 손을 들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분들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예, 선생님. 예, 교수님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좀 혼란스러웠던 그 개념이 몇 가지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그 이재성 교수님 여기 항상 그 표지에 계명대학교 타볼라 라사 칼리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 타블라 라사라는 것과 존 노크의 사상도 뭔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혹시 짧게라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은 좀 주제와 좀 벗어나서 용서해 주시고요. 저희도 과거 오래전에 맹자가 군주가 잘못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정부론에서 이 존 노크는 무장 봉기를 했으라도 잘못된 군주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거쳐서 왔지만 영국의 군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또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 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군주를 폐하고 또 그들이 또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 보고 너희는 아직도 민주주의가 뭔지 모른다 뭐 이런 농담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역사적 배경이 다 다르고 하지만은 그런 영국의 프랑스를 조금 대비해가지고 교수님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신자유주의까지 이게 간다면서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존 노크의 사상이.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지금 신자유주의를 하면은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의 욕망 이런 관념이 많이 드는데 지난번 얼마 전에 저희가 대선을 치렀습니다만은 어떤 후보를 막론하고 가장 하기 힘든 말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요소를 어느 후보도 참 이게 감히 기억합니까? 말하기 힘든 그러니까 잘못 신성 불가침이 영역처럼
인간의 욕망은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알다시피 그 얼마 전에 뭐 우리가 울진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기후 위기도 이제는 걷잡을 수 없고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신자유주의, 그다음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욕망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가 참 뭐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 아닌 이상은 이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야, 이게 뭐 지금 답변이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예, 거대한 제가 물음을. 좀 짧게라도 알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타블라 라사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라틴어로 흰 종이 뭐 흰 백지란, 그러니까 백지란 뜻입니다. 백지.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백지라서 거기에 이제 경험을 통해서 글자가 쓰여진다라고 하는 그 로크의 경험론을 이야기할 때 상징적 단어죠. 그래서 근데 왜 타블라 라사라고 지으셨죠? 네. 그럼 제가 계명대학교를 이렇게 홍보를 좀 해도 됩니까? 조금 홍보하시죠 이번 기회에. 네. 예, 원래는 저희 단과대학이 그냥 교양교육대학으로 있다가 타블라 라사 칼리지로 이제 이렇게 한 2년 전에 바꾸게 됐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타블라 라사 칼리지로 바꾸게 된 그 뭐 계기는 학교 자체에도 있겠지만 이 경희대학교에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그러니까 지금은 각 대학마다 이 교양교육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각 대학마다 이름을, 동국대학은 불교대학이니까 다르마 칼리지.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이제 깨달음의 대학이죠. 다르마 칼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주대학 같은 데는 정약용과 관련해서 다산 칼리지 뭐 한다든지, 예,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교양교육을 특화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블라 라사인데 보통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크가 썼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이제 경험론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죠. 타블라 라사는 라틴어로 백지입니다. 흰 종이, A4 용지, 흰 종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명대학교에 들어온 학생이면 누구나 4년 동안 대학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혹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정보들은 대부분은 수학적 진리 이외에는 전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라틴어로 소위 말 에포케 시키고 판단 중지하고 완전히 대학 와서 새롭게 대학 4년 동안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그 흰 백지에 차곡차곡 채워서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본인만의 향기를 가지고 본인만의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만의 그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하나의 사회인으로 만들어서 건전한 시민으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보내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해가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욕망의 문제는 현대 철학의 중요한 주제죠. 니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또 현재는 뭐 락강이나 또 지젝이나 아니면 그 들레즈에 이르기까지 욕망의 문제는 현대 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까 꼬나투스라는 얘기를 썼지만 욕망 또는 인간의 보존하려고 하는 그 강한 힘 또는 니체의 힘에 의지, 결국 욕망 자체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도덕주의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항상 우리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좀 미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선으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힐러리를 대표하는 건 페미니즘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차별이나 혐오 언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사람들이 족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파고든 게 트럼프식의 일종의 위반의 정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위반합니다. 마스크도 안 써요. 본인은 백신 3방 맞았지만 사람들한테 백신 맞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그리고 혐오 이런 발언들 갈등을 부추겨요. 그런데 이 위반의 언어 혹은 혐오나 갈등을 부추기는 언어가 왜 먹히느냐? 이걸 지잭이 날카롭게 통찰을 했어요. 이게 서로 상호 공존한다. 그러니까 도덕적 올바름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정당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실 겁니다. 또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우리 젊은 정치인도 있죠. 떠올리실 겁니다. 이게 의외로 같이 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욕망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도덕주의의 잘못된 행태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병적인,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욕망도 있고 또 주인으로서 느껴야 할 이 건강한 욕망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욕망은 이렇게 위축시키고 이 누리지 말아야 될 불건강한 병적인 욕망들을 부추기는 것.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의 새로운 위반의 정치입니다. 그 위반의 정치가 사람들한테 쾌락을 줘요. 저는 그게 우리 20, 30대 남성들한테 조금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20대, 30대 여성과 남성이 좀 갈라지느냐? 결국 그 출발점은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너무 한쪽은 너무 도덕적이에요. 근데 그 도덕적인 게 너무 지나쳐요. 지나치다는 얘기는 상대방 다 알아요. 아니 누가 혐오와 차별 발언하면 나쁜 거 다 알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어떤 맥락에서는 용인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지 않는 한. 그런데 그것마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코미디가 자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 정치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코미디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기법들이 너무 도덕주의에 짓눌린 거죠. 결국 그 허점을 트럼프가 파고들었고 트럼프는 그래서 백인, 남성, 노동자들 특히 저소득층 또 저학력층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바로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스윙보트라고 불리는 그런 이 기존의 러스트 벨트라고 공장이 사라져간 그러니까 그 힐러리 남편 클린턴이죠. 빌 클린턴이 세계화를 통해서 다 공장을 중국으로 보냈잖아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결국 이 트럼프를 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결국 지금 한국 사회의 딜레마도 바로 미국식 딜레마랑 유사하다. 지나친 도덕주의로 아니 그 집 한 채 갖는 뭐 2채 정도? 뭐 이런 게 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중요한 거는 이 집 문제를 도덕적으로 접근한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한 욕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대신 그 욕망이 예를 들어 30채, 50채 갖는 기업형 임대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욕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좀 들여다볼 때가 됐어요. 우리는 그동안 욕망이라 그러면 너무 유교적인 도덕주의 때문에 욕망을 당연히 부정해야 되는 것으로. 이게 성리학적 세계관이잖아요. 그럼 니체가 왜 기독교적인 세계관, 플라톤적인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이 건강한 욕망이란 단어를 끌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왜 프로이트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삼았는지, 그리고 욕망을 이야기하는 지잭이나 들레즈가 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지. 아마 답은 아닐지언정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좀 실마리를 드리면, 그래서 한번 그 지잭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거기에 조금은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 첫 번째 물음이죠. 영국의 청교도 명예혁명을 거치는 그 과정에서 영국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프랑스가 이제 보여주는 모습. 누가 더 민주주의적이냐 이런 논쟁거리. 근데 아무래도 그 영국은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왕의 목을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너무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크가 이 정부론이라는 책을 익명으로 발표합니다. 그래도 저기 불안해서 네덜란드로 피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같이 윌리엄 공이랑 같이 들어와요. 그게 명예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절대적인 군주를 이제 제거하고 시민과 함께 이 통치를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한 선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영국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버린 겁니다. 그게 명예혁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그때부터 이제 민주화가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너무나 절대주의가 아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죠. 끝까지 버티지만 결국 루이 16세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 목이 잘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극심한 혼란으로 가죠. 그리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나폴레옹 또 재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프랑스도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립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청교도 혁명부터 명예혁명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념적으로는 정교 분리가, 제도적으로는 이게 국가와 교회 단체의 분리였는데, 미국 헌법 수정 1조에는 요게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처음 시작해서 세계가 다 국가와, 어떻게 국가가 종교를 다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알았는데, 존 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현상 중에서 지금 자연법 세 가지가 우리 삶이나 혹은 자유나 교수님 상세하게 설명하신 그 재산, 요게 미국 독립 선언서에 그대로 기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 전에 살았던 존 락의 그 관용에 관한 서간집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요구를 했답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존 락의 사상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이나 그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네, 예, 이 로크의 종교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로크가 어린 시절에는 대단히 보수적이었고요. 여러분이 아마 해리포터 영화를 보시면 거기 나오는 멋진 학교 나오죠. 그게 로크가 나온 대학을 모델로 한 겁니다. 그게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그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 뭐 예수님 교회 대학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좀 관용적인 자유로운 신앙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로크가 좀 관용에 대한 이야기는 대학 시절부터의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교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갈등, 그래서 이게 통합 이론주의 종파를 지향해요. 로크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종파가 등장합니다. 그 로크의 종교관을 이해하려면. 그런데 그러니까 통합적인 어떤 단일한 종교를 지향하지만 이게 그 종교가 유럽 사회에서는 전쟁의 원천이 되는 갈등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분야를 좀 정치에서 조금 떼면
사회적 갈등이 줄지 않을까. 그 첫 번째가 인식론으로서의 경험론이고요. 두 번째가 그걸 바탕으로 하는 아까 말씀하신 관용에 대한 서한, 관용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종교가 정치와 분리되었을 때 결국 그 종교가 더 이상 어떤 정치적 갈등의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로크의 2대 과제는 그거였어요. 하나는 종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하나는 왕과 의회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종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리한 책이 경험론으로 말한 인간지성론 그리고 관용에 관한 편지. 이게 주로 그 종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치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정부론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통 그 이 정부론의 기본 어휘가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도 영국에서 간 사람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로크 언어에 친숙했고 로크의 언어로 자신들의 독립선언서를 쓰게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그 로크가 종교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종교를 통합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론적인 작업 그 다음에 관용에 관한 문화적인 작업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종교를 좀 정치적 갈등의 주요한 지점에서 좀 떼놓는 작업 그게 아마 종교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그 개념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뭐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또 좀 더 보완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면 뭐 예, 계속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예. 독특하다고 느낀 점이 72살까지 살았지만 장가를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 아들 딸이 없습니다. 죽은 것은 지금 우리말하면 여자친구죠. 26살 아래인 레디야 마샴 집에서 죽었는데 전혀 로맨틱 러브하고는 거리가 멀었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뭐 돈이 아니고 나머지를 전부 다 그 여자한테 주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야, 이게 여러 읽으면서 더 이상해. 어떻게 철학자가 의사가 되었습니까? 철학하고 의학하고는 별로 공통점이 없지 싶은데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미국을 알라 그러면 그럼 기독교를 모르면 한국을 알라 그러면 유교 불교를 모르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제도상으로 헌법에는 그렇게 정했다는 그 자체가 그 참 재밌는 현상이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뭐 로크가 우리 교수님 강연 중에서도 철학적인 사상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정합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도 로크의 그 삶을 통해서 보면 드러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스퍼드 대학에서 의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이제 귀족 집에 들어가서 간 뭐 수술을 잘해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상 외교관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미국 이 헌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자기가 모셨던 그 샤프츠베리 백작의 땅이 미국에 있는데 그걸 실제 또 자기가 경영하러 가잖아요. 경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머리를 굴린 겁니다. 거기서 만든 게 이제 이런 이론들이에요. 재산권, 이 소유권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헌법에도 독립선언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 미국 혁명 중에 비록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단두대로 사라졌지만 이 루이 16세가 사실은 미국 독립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왕입니다. 영국을 견제하려고 엄청난 돈을 투여해가지고 미국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또 바로 루이 16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고갈났죠. 프랑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부회를 소집해가지고 세계 이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특권층인 성직자들, 그리고 귀족층, 그 다음 부르주아 시민들한테 돈 내놔라. 세금 좀 많이 내라. 누가 내겠습니까? 못 내겠다. 이게 결국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사실은 원인은. 그리고 단두대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떤 절대적 권력도 전쟁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 푸틴이 그렇죠. 그죠? 예, 한번 두어 볼 일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해 주십시오. 예, 선생님.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주제 넘는 의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철학하고 종교가 비슷하지만 좀 틀린 점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인간이라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이 인간에 대한 문제인데,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천사냐 악마냐, 양면적인 존재를 하는 이런 가정 하에서 인정을 하면은 누구 주장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주장하니까 결국은 이런 주제나 이런 철학이 아무리 발전이 돼도 인간 자체가 양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은 없고 각자 주장 조금씩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도 1000년 뒤에 인간이 만약에 똑같은 이 자리를 해도 결국은 완벽한 답은 없으면서 토론만 계속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해석만 하는 그런 존재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1000년 뒤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진화해 있을까요? 혹시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1000년 뒤에 우리 인간의 모습. 다양성은 있는데 결국은 지금하고 비슷하게 지잘났다고 안 따지겠나 싶습니다. 예, 네. 답변 듣겠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언어가 필요 없을 거랍니다. 우리의 뇌가 다 연결이 돼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온 지구적 마인드를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은 새로운 미래상을 그려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의 기억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새로운 육체에 다시 투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실험적으로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인간이란 존재를 이렇게 물질적이고 신경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거냐. 그랬을 때 과연 인간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뇌와 연결해서 어디까지 이해할 거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결국 성선설, 성악설 또는 마르크스처럼 어떤 인간의 성품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변해가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결국 인성론을 얘기하는 건 제도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금지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시진핑처럼 토론을 금지하면 그건 독재입니다. 푸틴처럼 토론이 없이 전쟁 벌이면 그것도 독재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토론이 생산적이냐? 우리의 또 이 민주사회 토론은 대단히 비생산적이고 자기 방어 논리에 집중하고 상대편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토론을 들으면 들을수록 서로 이제 분노만 생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갈 거냐. 그럼 결국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지성적 차원에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대구의 가장 유명한 교양 강좌죠. 이 모교 강좌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지성을 좀 더 훈련시켜서 같이 한번 좀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방을 이기는 논쟁이 아니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같이 해결해가는 그런 논쟁으로 좀 바뀌어가고 싶어서 여기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르신. 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뭐 없으면 제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저 마무리 전에 제가 우리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요청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고 우리 또 시민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로크의 이런 사회계약론에서 등장하는 이런 자유권 혹은 생명권,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소유권 문제인데 이제 우리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한테 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일지 한번 우리 시민들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요번에 백신 지적재산권, 백신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회사의 이익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빨리 배포되지가 않으니까 계속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개발한 기업이지만 그 기업이 좀 지식재산권을 유예해서 좀 이렇게 전 세계가 빠르게 코로나를 극복하자라는 논의와 그래도 그들이 개발한 공로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결국 그 현대에서 이 재산권이라는 개념은 특히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물건을 생산하기보다는 지식을 생산하는 쪽으로 미국이 전체 자신의 나라의 틀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 미국의 경제력을 살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지식재산권을 무참하게 짓밟으며 열심히 베껴가는 중국도 또 이렇게 자신의 국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식재산권이 이제 단순히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의 문제가 되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생물특허입니다. 과연 이 DNA와 같은 생명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게 재산권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이 몇십억 년 동안 이 지구와 공존해서 같이 만들어 온 어떤 진화되어 온 그 공유물이라 그러죠. 공유물을 이렇게 사적인 기업들의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뭐 끔찍한 문제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대적 논의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로크의 재산권의 문제는 지식재산권의 문제로 좀 더 치열하게 국제 분쟁화되어 있고 또 생물특허라고 하는 이 새로운 생명윤리에까지 이렇게 논의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란 논의가 죽어버린 과거의 논의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 진화하고 생생하게 토론되고 있는 주제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그 주최하신 교수님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연해 주시고 또 좋은 답변 해 주신 우리 김성우 교수님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순서상으로는 다음 주에 루소를 바로 이어가면 참 이렇게 연결성이 있어 좋은데 루소를 한 텀 쉬면서 영국 경험론자인 데이비드 흉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흉 지나고 이제 루소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